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분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9일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최근 양국 정상의 깜짝 환담 이후 열리는 양자 협의여서 이번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오후 마감된 아시아나 항공 매각 최종 입찰에는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 그리고 KCGI까지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자금력과 애경의 항공사 운영 경험 간 대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상 선정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값 안정에도 회의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 GM 군산 공장이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군산 지역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곧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이 WTO에서 언제 만날 예정입니까? 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국과 일본이 합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혜관 산업부 신통상지서협력관이 참석합니다. 지난달 11일 있었던 1차 양자 협의에서는 두 나라가 수출 규제와 무역 분쟁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때는 큰 결과 없이 돌아왔는데 이번 협의도 성과 없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2차 협의에서 양국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밝혔습니다. WTO에서 무역 분쟁 해결에서 첫 단계인 양자 협의가 불발되면 재판을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2차 협의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다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정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한일 갈등으로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었는데요. 미국이 한일 갈등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를 유보해달라고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수출을 규제한 후에도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국내 유통업계와 여행업계, 항공업계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우선 세수가 얼마나 줄었고 이유는 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28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로 거친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77.4%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목별로 9월 소득세 세수는 2조 5천억 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9조 4천억 원이 거쳤는데 올 상반기 기업 실적 하락에 법인세 중간 예납 분납액이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7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10월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수 수입,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면서 나라빚 또 갈수록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총 지출은 386조 원이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26조 5천억 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57조 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 4천억 원 집계되는데요. 국고채권 정기 상환에 따른 감소 등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청년 취업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취업난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입사원 4명 중 1명은 입사 후 1년 안에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신입사원 청년들이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 적지 않다고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43%, 절반가량은 입사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안에 퇴사한 경우가 23%로 4명 중 1명꼴이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직장을 4년 이상 다니는 비율은 33.3%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청년 취업자의 첫 직장 재직 기간은 평균 3년 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금방 그만두는 거 아무래도 임금 또는 근무 여건 영향이 크겠죠? 네, 기업 규모가 작고 취업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첫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0인 미만 소기업의 신입사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6개월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48개월로 1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도 소기업은 55%에 달하는 가운데 대기업은 35%에 불과했는데요. 학력에 따른 평균 재직 기간도 고졸이하는 38개월, 전문대 졸업은 40개월, 대학 졸업 이상은 43개월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고용정보원 측은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구직자와 연결시키는 고용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 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소비자 10명 중 4명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생명보험 깨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꼽혔어요. 네, 소비자원이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30에서 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인 220명이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장 범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5.6%를 기록했고요.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이 불완전 판매 응답이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약자들은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이에 앞서 평균 5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해약 전 낸 보험료는 평균 581만 원이었지만 해약 후 평균 405만 원을 돌려받아 해약 환급 비율은 평균 69.7%를 기록했습니다. 또 해약한 보험 상품은 질병보험이 27%로 가장 많았고 사망보험, 저축성보험, 연액보험 등의 순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해서 깬다지만 이렇게 중도 해약하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보험 계약 유지 지원 제도라는 게 있지만 아는 분이 많지 않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보험 계약 대출이나 중도 인출, 또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는 응답자의 반 이상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과 이 보험료 감액, 또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유지 지원 제도의 홍보와 이 보험 계약 유지 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생명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분입찰이 어제 오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애경그룹과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KCGI 등이 뛰어들었고 제3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아시아나 본입찰 시장 예상대로 깜짝 반전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본입찰에는 당초 예상대로 애경과 현대산업개발, KCGI 등 3곳만 참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애경그룹과 스톤브리지 캐피탈, KCGI와 뱅커스트리 컨소시엄입니다. KCGI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 없이 본입찰에 참여해 애경과 현대산업개발에 비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인수가를 얼마나 써냈느냐 이거일 텐데 예상 비용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업계에선 아시아나 인수 비용을 최대 2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구주 31.05%와 아시아나항공 발행 보통 주식 신주,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과 자회사 인수대금 등을 합한 규모입니다. 인수 참여자들이 매입 비용을 얼만큼 제한했는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다만 업계에선 현대산업개발이 2조 5천억 원 가까이 써낸 반면 애경은 2조 원 이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유력 후보는 애경보다 현대산업개발에 더 무게가 실리지만 애경의 항공사 운영 경험 등 정성적 요소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금성 자산이 1조 원이 넘고 국내 1위 증권사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이뤄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애경이 인수금융지원기관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손을 잡으면서 자금 부족 논란을 잠재울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아시아나 인수전 남은 일정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금호산업은 앞으로 1, 2주간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실사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매각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생산직에 이어서 사무직도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수진입니다. 네,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부터 생산직 희망퇴직을 진행한 LG디스플레이가 사무직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접수할 전망입니다. 사무직 대상 희망퇴직은 2007년 이후 만에 처음인데요. 대상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제외한 근속 5년차 이상 사무직입니다. 퇴직 위로금은 기본급의 26개월치가 지급되며 12월 말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진행한 생산직 희망퇴직, 이 건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지난달에는 생산직 희망퇴직을 진행했는데요. 2,5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중 여성 직원이 6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희망퇴직 배경 살펴보면 역시 실적 악화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적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그간 이뤄졌던 고강도 비상 경영 체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액정 표시 장치 LCD의 중국 저가 공세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사업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호영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곧바로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 절차를 시작했고 연이어 임원과 조직의 25% 감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3분기 매출 5조 8,217억 원, 영업 손실 4,36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누적 적자만 9,375억 원에 달합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지난해 한국 GM이 철수한 뒤에 침체됐던 군산이 다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군산이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한국GM 군산 공장이 1년 넘게 가동을 멈췄다가 이제 탈바꿈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GM이 철수한 뒤 한국GM 군산 공장은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었는데요. 올해 전기차 업체인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 등 컨소시엄이 한국GM 군산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GM 공장은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기존 설비를 전기차 생산 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차 생산은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나서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확보한 SUV 5만 대 생산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연간 22만 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명신은 이를 위해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8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직접 돌아보니까 현장에서는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군산대학교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구직자들은 전기차 생산 업체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해당 업체 부스에는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끝모를 침체에 빠졌던 지역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자동차 업계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현대모비스가 중국 시장 현지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본사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또 현지 법인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중국 현지의 경영을 강화한다고요? 네, 현대모비스가 어제 5대 중국 현지 특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사업 기획에서부터 제품 개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현지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5대 특화 전략은 핵심 기술 현지화 개발, 원가 경쟁력 강화, 현지 조달 체계 구축, 영업 전략 세분화, 그리고 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네, 이렇게 현지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 뭡니까? 네, 현대모비스의 중국 시장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억 5천만 달러에 그쳤던 중국 현지 수주 규모는 지난해 7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4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이렇게 매년 수주 규모는 늘었지만 4분기 연속 영업 적자로 최근 1년 새 중국 지역 누적 영업 손실 규모가 2,50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현지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기자, 중국 실적이 이렇게 악화된 직접적인 요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중국 자동차 시장이 내수 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 가운데 현대기아 자동차가 현지 공장 가동을 잇따라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친환경차의 생산을 통합 지휘하는 조직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현대차그룹 내에 통합 전동화 추진팀 이런 팀이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동화 추진팀은 친환경차의 개발과 생산을 통합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로 알려졌습니다. 전동화 추진팀은 전기차를 총괄하는 전기차 그룹과 수소차를 담당하는 연료전지차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 팀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해 표준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통합 지휘 조직을 신설하는 거 아무래도 미래차 생산 의지로 볼 수 있겠죠? 네, 전동화 추진팀은 생산하는 모든 차량의 전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 그룹만의 전용 전동화 플랫폼과 시스템 표준을 만드는 것인데요. 표준 플랫폼 공유를 통해 원가는 낮추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제작 과정에서 브랜드별 차별화를 이루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된 뒤에 직격탄을 맞게 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조합원이 내야 할 돈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 강상 기자가 분석합니다. 서울에 있는 98개 재건축 사업장과 7개 재개발 사업장 등 총 105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지까지 합치면 126곳, 총 8만 4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96%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 몰려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관리 처분 계획을 신청한 단지들은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상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당시 5,100만 원이었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3,000만 원 후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를 완료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도 상한제가 적용되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분양 몫이 1,218가구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도 지난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보다 1,000만 원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측은 두 가격의 갭을 메우기 위해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보다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새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저항이 큰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특매각도 제시를 했었지만
국토부에서 거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사면초가 입장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도 늘어나는 분담금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렇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이후에 또 한 가지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동별 선정 기준은 물론이고요. 같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도 일부만 포함이 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엄하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 기자, 먼저 이거부터 짚어보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죠? 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 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과열 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양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거나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과 영등포구에서 서울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하자면 국토부가 밝힌 선정 기준과 달리 제외 혹은 선정된 경우가 있어 왜 이 동은 지정되고 저 동은 빠졌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된 송파구 방이동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선 5,540채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5일 안전정밀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는데요. 지난달 과천 아파트 값은 한 달 전보다 1.44% 오르며 전국 상승률 0.12%의 10배를 웃돌았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최근 아파트 459채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포함됐지만 흑석 3구역은 378채의 일반 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재밌는 게요. 같은 개발 지역 안에서도 상한제 지정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심지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이 상한제 지역 선정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서울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1가의 1지구만 상한제 대상이 됐는데요. 이곳은 성수동 2가의 2, 3, 4지구와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동네여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불만들 정부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국토부는 과천과 광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제를 피하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거나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이른바 핀셋 지정을 비판하며 전체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역 선정 결과에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진보적 시민단체에서까지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사실 연일 더 커지고 있는 점이 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고 또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법조계 및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대책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대책, 또 사교육시장 불공정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입동입니다. 겨울에 들어선다는 이름처럼 거짓말같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니까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